황혼 재혼 2년 전은 전 재산을 털릴 뻔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이 제 노후 전체를 노리고 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경고입니다. 황금박 구독과 좋아요 부탁. 저는 경남 창원에서 자동차 자재 공장을 운영해온 이명우입니다. 올해 68이에요. 평생을 기계 소리와 함께 살았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삶이었죠. 그렇게 40년을 일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족과 함께한 시간보다 공장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손주들도 가끔 얼굴 보러 오는 게 전부였죠. 넓은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고요함이 귓속까지 파고들었어요. TV를 켜놔도 소리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재산이 어느 정도 모였어요. 공장도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었고 아들에게 천천히 경영을 넘기면서 여생을 편하게 보내려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게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을 위해 시작한 동네 요가 센터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박정림 씨, 65살이었습니다. 은퇴한 중학교 교감이라고 했어요.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말투가 차분하고 고상했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했고 행동거지 하나하나에서 품위가 느껴졌어요.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사람 특유의 신뢰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정림 씨는 제게 먼저 다가왔어요. 요가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고 차 한잔 하자며 제안했죠.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 공장 이야기를 들어주고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식사도 함께하고 가끔 산책도 다녔습니다. 그녀가 옆에 있으면 집에 돌아가도 전화 통화를 하고 싶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 몰랐습니다. 정림 씨는 제게 마지막 동반자처럼 느껴졌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사람,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 따뜻함 뒤에 어떤 계산이 숨어 있었는지를요. 정림 씨는 언제나 제게 따뜻했어요. 요가가 끝나면 가장 먼저 제 곁으로 다가와 몸은 괜찮은지, 무리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 관심이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면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공장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힘들었던 시절은 어땠는지,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정림 씨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고 때로는 감탄하기도 했어요. 평생 일만 하느라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정림 씨는 유독 경제 이야기에 밝았습니다. 공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직원은 몇 명인지, 매출은 어떤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엔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생 일군 것들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제 노후 계획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공장을 아들에게 언제 물려줄 건지,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 건지,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그때는 그저 미래를 함께 설계하려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살 사람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할 것들이라고 여겼어요. 정림 씨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교감으로 정년 퇴직했고 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고도 했어요. 품위 있는 말투로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그녀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교육자로 살아온 사람이니 인격도 훌륭하겠거니 생각했죠.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고 만나지 않는 날에도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정림 씨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고 제 생일에는 직접 손편지를 써서 건넸어요. 그 편지에는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아들에게도 정림 씨를 소개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제가 행복해 보인다면 괜찮다고요. 그 말이 저를 더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혼을 결심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정림 씨는 제 인생에 다시 찾아온 봄 같았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말투와 세심한 배려가
모든 경계를 무너뜨렸어요. 외로움에 지쳐있던 제 마음은 그녀에게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따뜻한 관심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제 재산과 공장에 대한 질문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는 거요. 정림 씨의 모든 행동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믿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재혼 후 처음 몇 달은 평온했어요. 정림 씨는 집안일도 잘했고 제 건강도 챙겨줬습니다.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를 함께하면서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혼자 살 때의 적막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거실 서랍에 넣어뒀던 만년필이 없어졌고 아들이 두고 간 명품 지갑도 찾을 수 없었어요. 나이 들면서 기억력이 나빠진 건가 싶었습니다. 어디 다른 곳에 뒀다가 까먹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자기 방 서랍에 넣어둔 현금 봉투가 없어졌다고요. 분명히 거기 두었는데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반응했습니다. 정림 씨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조심해서 말하라고 했어요. 며느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댁에 놀러 왔다가 화장대에 두고 간 예물 귀걸이 한 짝이 사라졌다고요. 분명히 제 집 안방 화장대에 뒀는데 없어졌다면서요. 며느리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표정에서 무언가 의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가족들이 정림 씨를 의심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그냥 잃어버린 거라고, 집이 넓으니까 어디 떨어뜨렸을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결국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주가 집에 두고 간 게임기까지 없어졌어요. 아이가 울면서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분명히 할아버지 집 거실 소파에 뒀다고 했어요. 저도 기억났습니다. 아이가 게임하는 걸 봤거든요. 정림 씨에게 혹시 봤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모른다고, 아이들은 원래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그런 건 원래 정리 안 하는 사람들이 잃는 거라고.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고요. 정림 씨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하고 우아했어요. 전혀 당황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믿어버렸습니다. 정림 씨 같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너무 많이 겹쳤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가족들이 다녀간 후에 물건들이 사라졌어요. 그 패턴이 점점 명확해졌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저희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손주도 예전처럼 자주 놀러 오지 않았어요.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재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아들에게 공장을 본격적으로 넘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아들도 경영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온 일이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림 씨에게 이 계획을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공장 지분을 넘기고 저는 은퇴해서 편하게 지내겠다고요. 그 순간 정림 씨의 표정이 딱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정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공장을 다 넘기면 수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노후 자금은 충분한 거냐고요. 저는 연금도 있고 저축해둔 돈도 있으니 걱정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림 씨는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목소리 톤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불안해진다고, 우리 노후를 생각하면 공장 지분 일부는 공동 명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부부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공장은 제가 평생 일궈온 것이고 당연히 제 아들에게 물려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림 씨와 재혼했다고 해서 그 계획이 바뀔 이유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심지어 서운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정림 씨는 다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자기 딸도 저를 아버지로 생각하는데 재산 배분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건 불공평하다고 했어요. 법적으로도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 권리가 있다면서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정림 씨가 제 곁에 있는 이유가 정말 사랑 때문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관심 있는 건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가진 재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정림 씨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공장 문제뿐만 아니라 제 예금 통장, 부동산 명의까지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투명하게 관리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면서요. 심지어 세무사를 만나서 상속 계획을 다시 짜자고까지 제안했습니다. 저는 거부했어요. 하지만 정림 씨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말을 섞지 않더니 갑자기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요.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냐고, 이러려고 재혼한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공장 지분을 나눌 수 없다고. 그건 저희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고 했어요. 며느리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과 아내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림 씨의 태도는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제 관심이나 사랑이 아니었어요. 제 재산의 구조 자체, 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가슴은 차갑게 식어내렸어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공장 일로 창원 시내에 나갔다가 한 카페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정림 씨의 옛 학교 동료였다는 분이었어요. 몇 달 전 정림 씨가 소개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며 카페로 들어갔어요. 처음엔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재산 문제는 조심하고 계시냐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정림 씨가 교감으로 재직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녀가 학교 선생님들을 상대로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어요. 정림 씨는 교감이라는 지위를 이용했습니다. 자기 친척이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데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했대요. 교감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니까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 선생님들이 하나둘 돈을 맡겼습니다.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5천만 원까지요. 하지만 수익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림 씨는 처음에 변명했습니다. 투자 시기가 안 좋았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요. 그렇게 시간을 끌더니 나중엔 아예 연락을 피했대요. 결국 여러 선생님이 큰 돈을 날렸습니다. 그중 한 분은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다고 해요. 그 선생님은 결국 집을 팔아야 할 위기에 처했고 가족 관계까지 파탄났다고 했습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지만 정림 씨는 법적 책임을 교묘하게 피해갔어요. 친척 명의로 처리된 일이라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던 거죠. 그분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림 씨가 지금까지 갚지 않은 빚이 최소 5억은 될 거라고요. 여러 사람에게서 조금씩 받아낸 돈인데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후로 학교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고 정년까지 채우자마자 조용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렇게 우아하고 품이 있던 사람이, 교육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분은 제 손을 잡으며 부탁했습니다. 재산 관리 조심하시라고. 정림 씨는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요. 자기도 처음엔 그녀를 존경했지만 결국 배신당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카페를 나와 차에 앉아 있는데 손이 떨렸어요. 정림 씨가 제 재산에 집착하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공장 지분을 공동 명의로 하자던 말, 딸에게도 상속 권리가 있다던 주장, 제 통장과 부동산까지 확인하려던 태도요. 혹시 지금의 제 재산을 노리는 것도 그때와 똑같은 패턴인 건 아닐까요? 저는 그저 외로운 호랩이었고 정림 씨에게는 털어낼 수 있는 타깃이었던 걸까요?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림 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직접 물어봐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따졌다가는 오히려 제가 의심병 많은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집안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아들에게 보안 때문이라고 말하고 거실과 복도 몇 곳에 조용히 카메라를 달았어요. 정림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제가 공장에 나간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점심때쯤 급한 서류를 챙기러 집에 들렀는데 정림 씨가 없었어요. 외출했다는 메모만 냉장고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서재로 가서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장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림 씨가 아들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현금 봉투를 꺼내 돈을 세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다른 날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다음 날이었어요. 정림 씨는 안방 화장대로 가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러더니 뭔가를 집어들고는 자기 방으로 가져갔어요. 확대해서 보니 며느리의 예물 귀걸이였습니다. 분명히 한 짝 없어졌다고 했던 그 귀걸이요. 더 오래된 영상에는 손주의 게임기를 들고 어딘가로 전화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통화를 끝내고는 게임기를 가방에 넣어 외출했습니다. 아마 어디 팔러 간 것 같았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저녁에 정림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냉정하게 물었어요. 영상을 보여주며 이게 뭐냐고, 왜 가족들 물건을 가져간 거냐고 따졌습니다. 정림 씨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녀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기가 가져간 게 뭐가 문제냐고, 우린 부부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소리쳤어요. 제 재산은 결국 자기와 딸 몫이 되는 게 맞다고, 미리 챙기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과나 변명은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림 씨의 얼굴에서 그동안 봐왔던 우아함과 품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남은 건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법적으로 배우자에게 재산 권리가 있다고.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결국 다 자기 것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 미리 챙기는 게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심지어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를 의심한다며 화를 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정림 씨는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녀에게 저는 그저 목표였을 뿐입니다. 제 재산을 구조적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진 사람이었고, 저는 그 계획의 도구였던 거죠. 외로움에 지쳐있던 제가 너무 쉬운 타깃이었나 봅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정림 씨는 다른 방에서 잤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68배를 살면서 이렇게 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사람을 믿는 마음 자체를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을 불렀어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CCTV 영상도 보여주고 정림 씨의 과거 사기 전력도 설명했어요. 아들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느낀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거죠. 아들은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자고 했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가져간 물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와서 절대 참고 살면 안 된다고,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혼을 하면 또 혼자가 돼요. 그 외로움을 다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림 씨가 비록 저를 이용했지만 그래도 집에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되기도 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정림 씨는 여전히 집에 있었지만 우리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을 유지하려 했어요. 심지어 제게 식사를 차려주기도 했습니다. 그 뻔뻔함이 오히려 놀라웠어요. 어느 날 저녁, 정림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하려면 하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받을 건 다 받아낼 거라고 했어요. 재혼한 지 2년이 넘었으니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다면서요. 변호사와 상담도 이미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이 섰어요. 이대로 참고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이 사람과 함께 보낸다면 저는 평생 불안과 의심 속에서 살아야 해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가족들과도 멀어질 겁니다.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절차를 시작하자고 했어요. 재산 분할 문제는 법적으로 싸우더라도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아들은 제 결정을 지지했고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 저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쉽지 않아요. 정림 씨는 끝까지 자기 몫을 챙기려 하고 변호사를 통해 계속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재혼 기간 동안 제 재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돈은 어느 정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 악몽에서 벗어나는 대가라면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후회하는 건 따로 있어요.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 가족들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68의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두렵지 않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동반자와 함께 있는 것보다는 혼자가 낫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제 남은 삶을 지키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입니다. 아직 법적 싸움이 남아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늦었다면 제 모든 재산을 잃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이라도 제 인생을 되찾겠습니다.